무관심 속에 치러진 재보선 결과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압승을 이끈 새누리당은 향후 국정화 정국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검찰총장 후보자를 내정했습니다. 이제 김수남 4명 중에 이제 16기죠. 연수원 16기인 김수남 대검 차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렇죠. 황평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 보니 김수남 대검 차장, 그다음에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이 두 분이 각축을 벌인다. 4명 중에서도 마침 이 두 분 다가 보니까 대구 분이고, 네. 김수남 이번에 내정자 같은 경우는 대구 청구고등학교를 나왔죠. 청구고등학교를 나와서 마침 보니까 지금 강신명 또 경찰청장하고는 이 청구고등학교 4년 선후배다. 물론 뭐 이게 참 막판 부담 작용이었는데 조금 부담이 됐었어요. 네. 또 보면은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대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분이 현재 행정부 최대 실세다 일컬어지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또 대구고등학교 후배다. 그래서 좀 부담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어쨌든 그 서초동 근처에서 법조 근처에서는 김수남 대검 차장 쪽으로 처음부터 조금 추가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뭐 보니까 이게 뭐 하필이면 강신명 경찰청장하고 대구가 어떻게 뭐 TK끼리 다 해먹느냐. 그런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김수남 이번에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을 받게 된다면 정상명 총장 이후에 10년 만에 대구 경북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명박 정부 5년이 TK 정권이다. 박근혜 정부 2년 반이 TK 정권이다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사이에는 TK 대구 경북 출신의 검찰총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인 정상명 검찰총장을 끝으로 10년 만에 대구 경북에서 검찰총장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사람들은 기분 좋아합니다만 또 타 지역 사람들은 좀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사실이죠. 사실 정치적으로 물론 이게 정치적인 해석입니다만 사실 대구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박 대통령의 이제 정치적 고향이고 또 여러 또 공천 논란에 또 한 중심에 서 있고 하다 보니 또 정치적으로 좀 편향, 좀 중립성에 저해되는 것 아니냐 하는. 항상 역대 우리가 보면은 1987년 현재 헌법 체제하 이후에 88년부터 우리가 2년 임기 검찰총장제를 갖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2년 임기를 채운 분은 딱 6분밖에 안 계세요. 실제 검찰총장이 참 임기 채우기 힘든데 우리 검찰총장 얘기 나올 때마다 검찰의 중립성.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이라는 것이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준사법기관으로서 대통령,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외청이죠. 거기서 그들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중립성 요구하는 것은 사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국민의정부 시절이 그랬습니까? 얘 수사의 독립성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정치적 중립성 물론 지켜야죠. 그러나 거기서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야당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현재 새누리당이 야당이었을 당시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 대해서 당시 야당에서 굉장히 아주 불평을 많이 내놨어요. 이렇게 검찰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있느냐. 그러나 대한민국 검사들 한 2020명 됩니다만은 검사들을 좀 믿어보자. 대부분의 검사들은 그렇게 권력 또 보면은 무슨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권력의 눈치 보고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검사 출신이라고 그래서 공천장을 받는 시대는 분명히 지난 것 같긴 한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현웅 법무장관이 이제 호남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고요. 검찰총장하고 그런 측면은 있는데 강신명 경찰청장 또 검찰총장이 동시에 TK인 것이 소위 이제 수사 쪽 사정기관의 핵심이 이제 동시에 TK인 것이 조금 부담이 되고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내정자가 그동안 지난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사건 이것도 수사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정윤회 국정계 입문건 이것도 수사를 해서 비교적 권력의 어떤 풍향이나 입맛에 잘 맞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일각의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검찰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슨 이제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처음 말씀드렸던 게 어제 12.8 미니, 미니라고 불렸을지 모르겠지만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참패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야권 내에서 후폭풍, 여진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 퇴진론, 막 이게 좀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 말씀이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니까 죄송합니다. 지난 4.29 재보선 때 4곳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4곳에서 한 곳도 못 건졌던 것이 당시 문재인 대표 출범하자마자. 그래서 뭐 당시에도 뭐 문재인 대표 책임지라. 문재인 대표 아이고 뭐 책임은 나중에 지도록 하고요. 일단 혁신합시다. 혁신하지 않았어요. 석 달, 넉 달 동안 혁신이 만들고 혁신의 기본 목표가 뭡니까? 기본 목표는 그야말로 뭔가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보면 통합의 에너지를 갖다 충만하게 해서 지지층들로 하여금 네. 믿고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24곳 중에서 새누리당 15곳, 무소속이 7곳, 새정치민주연합 한평하고 인천 서구 딱 2곳에서만 네. 냈어요. 호남에서 완패했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원래 1대5였습니다. 원래 그 전에 그러니까 치러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6곳이 치러졌는데 원래 새누리당 지역이 한 곳,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이 5곳이었는데 네. 딱 선거하고 나니 5대1이 됐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즉 문재인 대표가 4.29 재보선에서 책임 안 지고 어쨌든 혁신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난리통 끝에 그래도 어쨌든 재신임 해준 거 아닙니까? 그 재신임의 바탕 위에서 이번에 12.8 재보선을 갖다 치렀습니다만은 12.8 재보선 뭐 투표율이 20.1% 하는데 이건 핑계거리가 안 돼요. 어쨌든 호남 신안 같은 데 한 50%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쭉 보면은 결국 국민들은 아직도 유권자들은 아직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점수를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즉 통합을 해갖고 뭔가 하나를 모아도 뭐 좀 예뻐 해줄까 말까 한 판에 맨날 보면 자기네 친문만 챙기고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결국 국민들은 계속 문재인 대표를 갖다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안철수 전 대표나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그 이쯤 되면은 문재인 대표가 all or nothing 모든 걸 내가 다 먹겠다 하는 그런 좀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내년 5개월 남은 총선을 치르자 하는 말은 지극히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조경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큰 지진이 오기 전에는 작은 지진이 여러 번 온다. 근데 지난번 4.29 재보선 참패도 그렇죠. 이번도 사실 작은 선거긴 하지만 초민의 선거지만 그래도 국민의 민심을 반영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면 조 의원은 죽어봐야지 저승맛을 아는 거냐 이렇게까지 정말 극단적인 말씀도 하시고 그랬던데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언제든지 재보선 선거는 투표율이 낮습니다. 더구나 기초원 같은 경우는 낮아서 이걸 꼭 전국적인 꼭 민심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선거는 언제나 민심을 반영하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우리 황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전남 신안 같은 경우는 호남 텃밭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투표율이 64.5%였는데도 불구하고 3위를 했어요. 이건 정말 입이 엿겨도 얘기하기 어렵다. 또 물론 이제 그 부산의 특수성이 있지만 부산 사상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표가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지역 아닙니까? 네. 기초의원 선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큰 표차로 졌고요. 또 마찬가지로 인천 부평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새정치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당한테도 지고 3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금 비인호들도 비주류들도 사실은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공허한 것 같아요. 도대체 뭐 뒤에서 뒷공론을 하는 정도지 어떤 진짜 단합을 해서 어떤 그 당을 결속을 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 거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호남에서의 문재인 대표의 그 민심이라고 그럴까? 이거 지난번 어떤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김무성 대표보다도 뒤진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묻혀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적어도 당에서 당대표는 간판이거든요. 네. 사실은 당대표의 기치를 들고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번 그 재보선 선거를 그냥 작은 선거에서 무의미하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깊이 좀 들여다볼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에서 그렇게 나온 거는 잘 되라고 매를 든 거 아닐까요? 매를 들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 거의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그냥 포기한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꼭 새정치연합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기 어렵고 때로는 그 지역 선거에서 작은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후보의 경쟁력
그리고 무슨 뭐 인물. 문중이나 뭐 또 그 외에 동문이나 이런 걸로 많이 얽혀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역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그걸 어느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를 그게 민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다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또 호요제 아닙니까? 지금 무패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어떤 선거 결과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등등 어떤 거를 추진하는 어떤 동력, 추동력이 될까요? 되죠. 우리가 만약에 가정해 보십시다. 가정에서 이번에 12.8 재보선 결과 똥 봤더니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 15석, 무소속 7석, 김무성 대표의 새누리당 2석.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지금 해석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내렸다. 아마 100% 그렇게 우리가 해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가 나오면 당연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아직도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정부에게 조금 더 보면은 어떤 경제 살리기, 또 청년 일자리 좀 만들기에 매진하라. 또 보면은 뭐 좌편향되어 있는 그런 교과서 문제도 뭐 물론 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은 한번 돌파해 봐라. 그렇게 신임장을 주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게 맞는 이야기죠. 우리 항상 반대 입장을 싹 생각해보면 금세 나오거든요, 답이. 그런데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해석, 그럴 땐 조금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몽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꾸는 거예요. 꾼 다음에 그 힘을 갖고 자 국민들이 저희를 이렇게 심판에 이렇게 좀 믿어주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내년 총선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또 4.13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진짜 보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가 대한민국 전체 어떤 평가와 중간 평가와 뭐가 있겠죠. 그때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고 그 다음에 정권 후반기, 그 다음에 2017년 대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또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반등하는 반면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론은 또 오히려 반대 여론이 좀 더 높게 나온단 말이죠. 갤럽 오늘 발표됐죠. 그럼 이런 여론,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건 저는 지난주에도 그때 이용호 교수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그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당은 국정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국정화 프레임. 국정화 문제. 지난주에 이용호 교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국정화 얘기하면 뭔가 좀 고리타분하고 유신 독재인 것 같고 뭔가 과거 회귀적인 것 같고 그런 느낌 주고 뭐 검정, 자유 발행하면 뭔가 좀 자유민주적이고 뭔가 뭐 자유스럽고 뭐 좀 신선한 느낌을 주고 이런 국정화 틀에 아직 갇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에서 처음에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는 표현으로 국정화라는 표현 안 쓰고 올바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관형사를. 그것이 뭐냐니까 안 갇히려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집요하리만큼 국정화의 문제를 국정화를 놓고 이 이른바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선을 그 전선대로 놔두고 콘텐츠 갖고 계속 싸움을 해야 돼요. 콘텐츠 갖고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까지 대한민국 교과서 8종 중에 2종에는 유관순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팩트. 그다음 구체적으로 보면 자 어느 교과서에는 지금 주체 사상을 놓고 수용론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이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독재니 뭐니 이게 부정적으로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3대 세습도 이루어지고 이런 나라에 대해서 독재라는 표현을 2번밖에 안 쓰더라. 자, 이것이 옳은 것이냐? 학부모님들께서 평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은 대부분 연배가 어떻게 되냐면 40대입니다. 즉 40대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좀 친야지요. 그러나 이 40대를 갖고 또 중도적 40대를 갖고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 앞으로 3, 4개월 동안 집요하게 콘텐츠 문제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같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그 전에 이번에 이제 그 미니 재보선 선거에서 새누리가 압승을 했기 때문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이 부분이 동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국정화 여론은 상당히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로도 지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국민들이 상당히 현명하구나. 그러니까 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와 또 새정치의 지지는 별개로 본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보는 것이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를 우리가 그 국정화를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새정치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반대로 또 그러면 새누리를 그렇다고 해서 국정화를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반대한다고 해서 새누리를 지지 않는 건 아니다. 이게 이번의 결과가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볼 때 역사교과에서 문제 가지고 득표율로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건 역사교과서는 역사교과의 문제로 별도로 띄워놓고 본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야의 어떤 선거 전략, 꼭 뭐 선거를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그러면 역사교과서 논란하고는 별개로 가야 된다.
꼭 별개는 아니지만 결국은 언젠가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의 그 역사 교과서의 문제가 변질돼서 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역사 교과서 지금 나와 있는 역사 교과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논란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바로 정쟁화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도 그냥 못 믿는 사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직은 승부가 안 난 지금 싸움의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또 이 부분을 갖고 또 이번 재보선거 연결시켜서 승부를 하고 아전인수로 하는 것이 정치권의 생각이지 실제로 국민들은 이 부분이 정당히 해야 될 부분인가? 라는 것도 또 달리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어떻게 보면 교과서 문제는 정부의 문제고 또 이걸 정쟁화하는 것은 이 정치권의 문제인데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일단은 평가를 했다. 그런 정도의 성숙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정치연합에 지금 질의멸란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네. 라고 저는 분리한다고 봅니다. 사실 어제 야당 문재인 대표가 이제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자라면서 이제 출구를 좀 찾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게 참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정쟁화 하지 말자고 제안을 했는데 여당은 그게 오히려 정쟁화하는 거다. 이렇게 좀 또 대립한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요, 그 보면 문재인 대표 두 가지를 좋아하세요. 뭐 하면 여론조사로 뭐 결론 내자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또 보면 사실 이번에 노사정 대타협위원회가 걸리게 되니까 그러면 국민적 대타협기구 만들자고 얘기하잖아요. 자, 국회는 그럼 왜 있습니까? 국회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복잡다기한 그런 이해관계들을 갖다가 한 장에 몰아넣어서 조정하는 것이 국회의 원래 권능이고 기능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시민사회단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다 세월호 더욱하니 쳐놓고 있는 이런 4.16 시민사회단체가 한 800, 900개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이 주로 보면은 반정부적이고 보면 비판적이고 뭐 좌편향적인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반정부까지는 아니겠죠. 아니 반정부예요. 네. 그걸 못 들어보셨군요. 남해 박사 처음에 남재준 해임, 박근혜 사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명박 구속까지 나가면 그쯤 되면 그걸 반정부라고 봐야지. 네. 그것을 갖다 친정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보면은 또 북한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을 갖다가 이 논의의 장에서 뭘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마치 국회에서 해결 못하는 것을 갖다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장으로 바꾸자고요. 그것이 바로 정쟁이죠. 마침 그 이야기를 문재인 대표가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24곳에서 참패하고 난 바로 그 아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지난번에 4.19 재보선 참패하고 나서는 혁신이 만들어서 그야말로 계속 엉뚱하게 본질을 흐리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면은 아마 당장 그 책임론 나올 그 무렵에 갑자기 나오는 이야기가 사회적 대논의기구로서 이야기를 바꿔보자. 그리고 그 대신 그 대전제가 뭡니까? 11월 5일로 예정되어 있는 행정고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건 논의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이제 답할 차례입니다. 그건 대통령이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다가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갑자기 네. 여태까지 촛불 시위하고 전국 순회하면서 그거 만약에 받아주면은 순회 안 하겠습니다. 순회하지 마시고 국회 들어와서 빨리 예산 심사를 하세요. 모든 게 다 정치행위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하는 것이 아이디어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명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황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 자리에 모아놓으면 이 사회적 기구라는 게 형태만 그렇지 정당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변질된 또 다른 쟁점화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로 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이미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여론 조사에서 많이 나오고 적고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소신껏 밀고 하고 이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정치 쟁점화하고 사회적 문제화하는 것은 야당에서 지금 끌어가는 것인데 정부로 봐서 여당으로 봐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기는 좀 아마 부담이 있었을 거고요. 문재인 대표로 봐서는 특히 이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더 이제 계속 사회적 이슈화를 만들어가고 네. 내년 총선까지 확대 재생산해서 끌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사실 접점을 찾기가 참 어려운 이슈를 갖고 좀 여야가 붙어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 시청자들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거는 역사 교과서 논쟁이 이제 색깔 논쟁으로 좀 번지는 것 아니냐. 여권 내에서 용공 교육이다, 친북
뭐 적화통일 교육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뭐 이렇단 말이죠.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뭐 사과도 했지만 좀 우려스러운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정현 최고가 사실 좀 긁어부스럼냈어요. 근데 이정현 최고 말을 갖다 워딩을 처음부터 방송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하도 본인 딴에 억장이 막히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느냐라고 예시를 든 건데 거두절미하니까 마치 이정현 최고는 지금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갖다가 야당이 고집하는 것은 적화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보니까 요즘 또 일부 뭐 정부 관계자는 이야기하기를 북한에서 보면은 뭐 대대적으로 뭐 선전선동하고 있다. 네. 뭐 보면은 저 국정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라. 뭐 지령이라는 얘기도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령이라는 것은 그건 참 보면 우리나라 행정부 공무원들이 상대 보면 정무적 감각이 둔해요. 네. 아니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북한 조평통이 우리 민족끼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뭐 구국전선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 하라 한다고 할 사람이 정말로 종북 주사파들 몇 명 한 줌도 안 되는 종북 주사파 몇 명 빼놓고 누가 그 지령을 받겠습니까?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런 어떻게 우리 내부의 이런 문제에 편승을 하는 겁니다. 부채질하는 거예요.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거죠. 유조하고 부채질하고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 저 북한의 저 통전부가 외부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 이름을 갖다가 조평통이라고 합니다. 이 조평통이 보면 또 저 연변에다가 웹사이트 서버를 갖다 놓고 웹사이트를 네. 운영하는 게 바로 우리 민족끼리고 네. 또 북한에서 또 구국전선 등등등이 보면은 집요하리만큼 우리 쪽에다가 보면은 그야말로 선전전을 하고 선전선동을 갖다 네.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걸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간혹은 흔들릴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통성을 어떻게 보느냐 갖고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건데 네. 거기에 왜 적들이 개입하냐 이겁니다. 근데 그것만은 사실이죠. 오늘 야당에서는 또 문재인 대표가 북한 이제 우리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선을 그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그런 좀 희한한 어떻게 보면 아마 문재인 대표 오지 다급했으면 북한 측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근데 우선 처음에 발단이 된 게 북한이 이제 국정화 에 반대하도록 어떤 뭐 선동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인지 여부부터 저는 확인하기가 불분명한 쉽지 것 같아요. 않은.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그 역대 대선이나 총선 앞두면 늘 북풍이라는 게 한 번씩 불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것도 때가 돼서 이제 어떤 막다른 골목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북한이라는 데가 이게 정말 이게 자기들이 개입하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는 데가 아닐 텐데 북한이 개입하면 사실 야당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여당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때만 되면 이게 나오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이게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북한이 개입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프레임에 소위 이제 종북 프레임에 걸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또 이제 굉장히 막 민감하게 반하는 것이 야당이고 또 그러면서 범법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야당은 그러면 북풍만 나오면 이렇게 늘 피해를 보는 집단이 되는가라는 것도 자성할 필요도 있어요. 네. 사실은 좌파가 좌파 종북 쪽 이런 그 오해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동안의 노력을 끊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야권에 네.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새정치연합은 사실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정말 교과서 문제가 국정화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뭐 막말 정쟁으로 가고 이념 전쟁으로 가면서 결국은 북한과 연결돼서 어떤 이 북푼 논란으로 가는 것 자체, 색깔 논쟁으로 가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참 어디 현주소구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다시 이 교과서의 논쟁을 원점에서 정말 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가라는 부분을 정말 좀 머리를 맞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이제 이용호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야당도 좀 반성해야 된다. 왜 보면 이렇게 북풍이 불고 보면 꼭 예전 늘 그래왔어요. 늘 보면은 북한은 우리의 총선 대선 때마다 되면 개입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저 사람은 바보들 아니야? 저렇게 개입하면 보나마나 보수가 득세하는데 아니죠. 보수가 이기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에 보면은 이른바 이 공산혁명 이론 중에 전위대 이론이 있습니다. 실제 보면 무엇을 깨부술 때는 전체 한 줌도 안 되는 몇 사람들이 결국 결정적 순간 보면 국가에다가 칼을 꼽는 겁니다. 이제 과전 이석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예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지금 참여정부 시절, 국민의 정부 시절은 좀 낯섰습니다만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가 기억에도 생생한 강정구, 송두율 이런 사람들 문제 났을 때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천정배 의원이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했습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검찰의 개별 그 수사권을
수사 지휘권을 갖다 발동해갖고 네, 네. 그야말로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네. 자, 범민련, 노수희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범민련의 부의장인데 가면 평양에 가면 보통 2달, 석 달씩 있으면서 거기 가서 만경대, 네. 만경대 앞에서 김일성 장군님, 네. 원수님 만세, 수령님 만세 부르고 우리에 대해서는 그저 온갖 입에 담지 못할 그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보호받고 있는 이런 분위기였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이용호 교수 말씀하신 대로 북풍이 불면은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근데 문제 결정적으로 이 판세를 결정한 중도 입장에서 그때는 고수화돼 버립니다. 왜? 북한이 개입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판단하는데 딱 북한이 개입하는 순간 맞다, 노수희 맞다, 황선 맞다, 신은미 맞다, 이렇게 쫙 연결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 문제를 색깔론, 예를 들어서 용공, 북한과 뭔가 연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거와 고려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런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아까 문재인 대표가 북한에 하소연할 정도로 제발 좀 개입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예전에는 우리의 신문, 방송에는 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요즘 사실 다 봐요. 초등학생들도 보면 웬만하면 북한에서 운영하는 뭐 이런 등등의 이적 사이트들 이게 위에 다 봅니다. 네. 실제 그들이 선전선동하고 있는 걸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거 갖다 정부 여당이 공작했다고 그런 말은 아마 못할 겁니다. 과거에 97년 YS 그때 정권 말기에 당시에 보면 안기부가 개입해서 북풍 조작 사건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과연 그런 북풍이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지령을 내리는 건 그들 소관이죠. 지령 내렸는지 안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은 북한이 어쨌든 여기 부채질하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역사 교과서에 어떻게 보면 곁가지일 수도 있고 또 핵심 사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짚어봐야 되는데 사실 문재인 대표만 지금 좀 흔들리는 게 아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좀 안팎으로, 예를 들어서 선거라든가 정책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은데 개인 가족 싸움만 들어가면 이게 참 여러 가지가 껄끄러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는 선친이 세웠던 포항 영흥초등학교를 방문을 했고 또 반박 자료도 막 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사촌, 처남의 총선 출마 등등 여러 가지가 결초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제 대권 주자로서 자꾸 자리를 매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유력한 여권의 주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사다마라고 하다 보면 자꾸 뭐가 작은 것도 이제 크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시작된 것은 이제 그 사위 마약 투약 사위 투약 이후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심적 갈등도 많이 겪었고 그 이후에 다시 나온 것이 이제 선친 소위 친일이냐의 논란인데 본인으로 봐서는 이제 그 하나하나 대선에 가면 하나하나 이슈가 될 만한 것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스크린하고 필터링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권의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그런 정도의 스크린을 할 필요가 있고 다만 본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플 거예요. 더구나 이제 아버지의 문제는 저는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게 모든 우리 그 시대의 아버지가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처럼 못했느냐라고 비판하면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데 네. 아버지가 이제 초창기 지금 나온 여러 가지로 봐서는 초창기에 네. 굉장히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사실 항일 행적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측면을 또 평가할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후반기에 와서 이제 그것도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신문에 어떤 기고 동료를 했다는 거죠. 광고주의 네. 이름으로 예를 들면 징병을 갖다가 이제 호소하거나 이런데 이제 문안에 뒤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제 시대 또 사실은 거의 말기 가니까 굉장히 이제 압력을 가할 때고 그러면서 이름 있는 사람들의 좀 명망가들의 이름을 넣어서 징병이나 이제 군용기 헌납 이런 것들을 이제 독려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은 입증된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자식으로 봐서 아버지가 사실은 자기는 굉장히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친일로 교과서 문제 가지고 나오니까 본인으로 봐서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회에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버지가 세웠던 이제 영흥초등학교도 가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근데 좀 그 가족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최양호 현대연구원의 고문이 또 서초에서 출마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딸도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눈물로 호소한 바람에 할 수 없이 이게 결혼을 허용했는데 이번에도
그 처남이 또 뭐 눈물로. 눈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못 말리는 거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좀 말릴 때는 좀 말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뭐 모르겠어요. 당세간에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조금 그 여러 가지로 좀 안팎으로 순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처남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최양호 교수 같은 경우는 예. 사실은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장인 돌아가셨습니다만 최치원 의원이라고 네. 저 경남 오선 의원이시죠. 남해 하동 사천 이쪽에서 5선 의원을 했어요. 5선. 네, 5선 의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금 5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5선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최양호 교수 입장에서는 보면 당연히 자기 아버지의 이제 지역구 그쪽에서 아마 남해 하동 사천 이쪽에서 저는 준비를 쭉 해왔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서울 서초갑 얘기 나와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네. 아직 최양호 교수하고 뭐 만나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이 최양호 교수 쪽에서 조금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구나. 이게 뭐냐니까 이런 게 있죠. 지금 최양호 교수 입장에서는 내가 김무성 대표와 사실은 천안 매부지간이고 네. 우리 아버지가 최치환 전 의원이다. 그런 걸 갖다 좀 강력하게 저 지역 자기가 좀 도전하고자 하는 남해 하동 사천 이쪽에 알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 알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온 동네 뭐 장구 치고 뭐 북치고 다니면서 알리겠습니까? 근데 오늘 당장에 보니까 서초갑 얘기 나오는 순간 졸지에 보니 최영호가 누구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최영호 교수가 서초갑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서초갑 같은 경우는 이제 조윤선 그다음에 또 이혜훈 이 두 막강한 여걸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확 초점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네. 되는데 예를 들어 최양호 교수가 자기 선친이 쭉 5선 의원을 했던 자기 태어난 네. 그쪽에 도전한다면 그건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사람들이 시선을 주목하는 이유가 김무성 대표가 뭐 전략 공천, 뭐 이심 전심으로 뭐 지금 전략 공천 하나도 않겠다라고 하는데 처남이 한다고 하니 그거 만약 거기서 전략 공천 주는 순간 네. 나머지 254개 아니죠. 중에 믿겠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네. 순수하게 경선을 했는데 과연 순수하게 된 거냐? 이거 역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 최양호 교수가 열심히 해갖고 전략 공천 떨어지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믿겠죠. 역설적으로. 그건 그렇고 또 하나 이번 기회에 꼭 한 가지 알려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8.15 해방을 맞지 않습니까? 네. 81.5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는 숫자입니다. 1940년부터 시작해서 40년, 41년 양년도에 걸쳐서 우리가 창씨 개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강압적으로 하게 네. 돼서 결국 남북한 공의 그들 그때 당시로 표현하면 조선반도 전체 3천만 남북한 공의 3천만 중에 81.5%가 창씨 개명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방송을 보시는 상당수 분들이 다 지난 얘기니까 할아버지가 창씨 개명을 했던가 안 했던가 모르시겠지만은 81.5% 이거는 딱 통계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81.5%가 창씨 개명을 했고 바로 그것이 앞서 우리 이용호 교수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김용주 선생이 1930년대에 애국 개몽운동 했어요. 근데 40년, 41년 되고 이른바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 벌어지면서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임전 보국단에 뭐 비행기 네네. 헌납하는데 이름이 한둘 실렸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존경하는 몽양 여운형 선생도 이름이 같이 실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면밀하게 그걸 우리 검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친일하고 우리 공격을 해도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도매금으로 공격하다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신모 당시 집권여당 대표님 막 공격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일본 겐페이 헌병 오장이었고 그다음에 김모 의원 막 공격하다 보니까 그 당시 여당입니다만 네. 김희모 의원이죠. 뒤에 마지막 한 장 빼냈어요. 네. 막 공격하다 자기 아버지 일본 이른바 고등계 형사였던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우스운 꼴이 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이 이념 논쟁 또 친일 역사 논쟁과 좀 결부돼서 정치권의 논쟁이 되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국민들 또 시청자들이 좀 평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